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역사고고학 이제 가야 고고학이 되겠네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야의 관방유적 그리고 취락과주거 농경생산유적과 수공업생산유적 수공업생산유적은 토기생산유적 제철유적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가야 고고학 유적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시기부터 주로 고분 발굴에 주로 집중이 해오다 보니까 좀 관방 유적이라든지 취락이라든지 이 생산 유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인식을 이제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야 고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가야란 무엇인가? 이 가야라는 이 국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소국 연맹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 가야라는 정치 조직의 정치체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가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그간의 이제 문헌사 연구와 고고학 연구를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제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 가야는 지금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서쪽 대략적으로 물론 반드시 낙동강의 경계는 안 됩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낙동강 서쪽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 서쪽으로는 지리산, 소백산맥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남해안, 가야산 이 자연 지형을 경계로 하는 그런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야 정치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낙동강 서쪽에 이런 지리적인 분포 범위 내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소국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되는 가야 소국의 위치는 다음에 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가야는 이전에 변한 12개국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삼국 유사 기록에 의하면 이제 6개의 이제 가야 소국으로 이제 분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고대 국가로 통합되지 못한 채 복합사회 단계에서 소멸되고 말았다. 즉 멸망하고 말았다. 그것은 이제 신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야 고분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고고학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서 여러 고고학 자료, 특히 토기라든지 묘제 이런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보니까 대략 3세기에서 5세기 중엽 정도까지가 이제 소위 이제 정기가야 또는 정기가야 연맹체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부산 김해 중심의 금강가야가 세력을 확장했던 그 시기 대체로 지금의 함안 지역에 이제 아라가야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 시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3세기에서 5세기 중엽까지. 그래서 고고학 또는 문헌사학에서 이 혹자는 정기가야 연맹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부산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때 중국이라든지 외 등과 원거리
교류 교역을 했던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상당수 확인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원거리 교역을 할 수 있었던 정치 조직이라는 것은 혹자는 국가 단계까지 이르렀던 그런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원거리 교역 이외에 다른 여러 요소들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기가야는 이 금관가야, 부산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가 중심이 돼서 지금의 이제 함안 지역, 아라가야 지역까지 이 영향을 미친 뭐 통합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세력을 형성하였던 그 시기가 바로 3세기에서 5세기 중엽까지의 이제 정기가야 연맹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응되는 후기가야 연맹체 또는 후기가야. 자, 이 후기가야 연맹체는 5세기 후반에서 562년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대가야가 이제 멸망하기까지 그 시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자, 그 시기는 대체로 이제 신라가 급속히 세력을 팽창해서 남서쪽으로는 가야를 통합을 하고 북쪽으로는 한강유역까지 진출해서 더 북진을 해서 마침내 동해안 위쪽에까지 지금의 이제 한경도 일대까지 동해안 루트를 통해서 진출해 가는 그 신라 세력이 확장되는 그 시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라에 의해서 562년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자, 이때는 이제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던 대가야가 이제 중심이 돼서, 대가야, 소위 이제 문화권이 일정 정도 넓은 범위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이 대가야 토기라든지 대가야 묘제라든지 이런 대가야 고고학적 양상이 유적 유물이 확인되는 지역이 지금의 고령, 합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남원, 임실, 진안, 장수,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순천, 여수 일대까지가 이제 대가야 묘제와 토기가 이제 확인되고 있어서 그런 넓은 범위 지역, 다시 말해서 소백산맥 이동지역 남해안 일대까지가 대가야 연맹체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보기도 해요. 언제? 5세기 후반에서 562년. 자, 정기가야 연맹은 지금의 금관가야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이 신라 원정에 나선 이후에 세력이 이제 그 영향으로 세력이 약화돼서 532년에 이제 신라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부산 김해 지역에서 신라 세력이 5세기 전 중엽에 진출했다는 것을, 그쪽 지역을 통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위 이 신라 토기, 신라양식 토기, 자, 그리고 이제 뭐 금동관 이런 형태의 이제 유물들이 이제 부산 김해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정기가야 연맹이 이제 요 시기 동안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신라에 멸망을 했다. 문헌 기록하고 이제 일치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후기가야 연맹 이 역시도 562년에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이 되고 통합이 되니까 그 시기에 낙동강 서쪽에 소위 이 후기가야 연맹, 즉 대가야 연맹체 세력 전체 지역에 소위 이 신라토기들이 이제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역시 이 문헌에 나타나는 역사 상황과 이제 일치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야가 이제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치지만 6개의 가야, 즉
금관가야, 지금의 부산 김해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함안 지역에 이제 아라가야, 안나가야, 그리고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 합천, 그리고 고성, 진주, 사천, 이제 남해안 그 일대죠. 이제 소가야, 그리고 지금의 이 낙동강 동쪽에 해당되는 이 기록에 의하면은 비사벌가야, 비화가야라고 이제 나오는데, 지금의 이제 창녕 지역은 낙동강 동쪽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561년에 건립된 창녕 진흥왕 순수비가 있죠. 그래서 이제 561년에 그 이듬해 이제 대가야로 군사를 몰아서 진격해서 대가야를 이제 이 순화기에 넣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 한 해 전에 진흥왕이 이제 창녕 지역을 이제 돌아보고 거기에 비석을 이제 세웠던 그런 기록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낙동강 서쪽에 있는 가야로 기록되어 있는 그 가야 국가가 이제 지금 경상북도 성주 참외로 유명하죠. 그 성산가야 거기에. 자, 이런 6개의 가야가 이제 삼국유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야 소국 중에 이 합천 지역에 이제 다라국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지역에 동로국이 있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이 6개의 가야 이외에 아마 다라국은 아마 대가야 연명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그 소국이었던 것 같고, 아마 이게 소위 원삼국 시대, 타만 시대에 이제 이쪽 12개의 소국을 구성하고 있었던 한 소국이 되겠죠. 원삼국 시대. 그것이 이제 동로국은 또 이제 금관가야에 이제 해당이 됐겠죠. 자,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나와서 실제로 이제 이 중에 우리가 이제 낙동강 서쪽에 있다고 하는 이제 소위 비사벌가야, 비화가야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있다고 하는 성산가야. 자, 여기에는 고고학적으로 지금까지 묘제라든지 토기 양식이라든지 이것은 크게 봐서 이제 신라토기 양식이에요. 신라토기 양식. 그리고 묘제는 신라가야 거의 구분이 없이 거의 대부분 대규모 대형 수혈식 석광묘가 이제 중심을 이루는 거대한 이제 봉토분이죠. 자, 이것이 중심이 이루어 있어서 묘제를 가지고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지역적인 특징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라가야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없는 데 비해서 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허리띠 장식, 자,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철모라든지 철촉이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신라 양식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록에는 가야로 이제 나오지만 실제로 고고학적인 양상은 신라 문화에 이제 더 가깝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는 성산가야 그리고 비화가야, 비사벌가야 이것은 신라권역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가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기에 기록이라고 하면은 원래 가야였다가 나중에 대체로 5세기 중엽 정도에 전중엽 정도에 이제 신라권으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보다 이런 시기의 고고학 자료들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어쨌든 비화가야, 비사벌가야 창녕 지역에, 성산가야, 성주 지역에, 제가 이 두 개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된 가야는 앞으로 좀 이런 시기에 이제 자료를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양상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확실하게 톡이라든지 묘제라든지 또 거기에 위치하는 대형 고분군이라든지 또 관방유적 성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 차이점에 따라 가지고
지금의 이제 금관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소가야 이 네 개의 가야 소국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어느 정도 그 특징과 문화적 특징과 양상이 해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의 주 내용은 요 네 개의 이제 가야의 문화 양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네 개의 이제 고고학적으로 구분되는 그 가야, 그 가야는 이제 묘제와 토기, 그리고 거기에 위치하는 인근에 이제 소위 관방유적 뭐 이런 걸 통해서 고유한 문화권이 이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대가야, 금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그림 지도로 이렇게 이제 고고학적 자료의 분포 범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대체로 이제 여기에 진하게 있는 이 강이 이제 낙동강이죠. 그 동쪽은 이제 신라권역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그리고 낙동강 서쪽에 대체로 이제 소백산맥 동쪽 일대, 그리고 여수반도, 그리고 지금 이제 순천, 남원, 임실, 진안, 장수, 전라북도 그 일대 지역 전체다가 이제 가야권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안, 임실, 남원, 순천 여기는 이제 이 대가야의 연맹체 또는 대가야권역에 해당이 됐지만 또 일부는 그 서쪽에 백제와 이제 영역이 이제 중첩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소위 점이지대 두 정치 세력이 교차하는 이 지역에서는 가야 고고학적인 자료, 즉 가야 묘제와 그 다음에 가야 토기를 비롯한 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출토되면서 동시에 이제 백제 소위 이 웅진동옥기 이후 웅진동옥기에 이제 백제 토기라든지 백제 묘제라든지 백제 고고학적 자료들이 양상들이 이제 함께 나타나는 점이지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낙동강 서쪽에 이제 성산동, 성주 지역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삼국 유사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까지가 전부 다 포함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국 유사 기록에 의하면 이제 여기에 창녕 지역, 여기까지 낙동강 동쪽이 되는 거죠. 그죠? 낙동강, 성주 지역은 낙동강 서쪽이 된다. 그죠? 아까 설명을 조금 착오했는데, 그죠? 자, 이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묘제라든지 토기라든지 다른 장신구라든지 무기라든지 농기구 이런 고고학 자료의 양상을 보니까 이건 신라권역에 이제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대체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서쪽 소백산맥 이동, 남쪽으로 남해안 일대, 그리고 북쪽으로는 대체로 이제 황강 하류 정도죠. 그렇게 이제 그 범위를 이제 특정할 수 있고, 자, 그 중에 안에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소위 부산 김해만을 일대로 낙동강 하류에 대한 목관, 이 소위 이제 교류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부산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강가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쪽에 이 낙동강에 거기는 이제 남지 정도 이제 남쪽에 해당이 되고, 그 서쪽에 이제 소가야 세력 또는 남쪽의 소가야 세력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함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라가야권, 그리고 그 서쪽의 중앙부에 지금의 진주 이제 여기에 이제 남강, 황강, 상류가 이제 되는 거죠. 황강 지역이 되는 거죠. 진주, 그 다음에 사천, 고성, 그 중심지는 이제 고성 지역이 되겠어요. 고성 송악동 고분군이 제일 대규모 고분군으로 이제 중심 지역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소가야권역, 어령 지역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후기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대가야권역이
이 시기는 대체로 5세기 후반 정도의 시기가 되고, 5세기 후반이면 이제 금강가야를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에 이제 전기 가야부터 후기 가야까지 어떤 세력 변화 과정, 이것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지도에 표시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낙동강 서쪽에 바로 고령이 대가야 이제 도읍지라고 할 수 있겠죠. 중심이다. 그리고 합천, 함양, 산청, 그 다음에 장수, 진안, 임실, 남원, 순천, 여수반도 그 일대까지 이렇게 이제 대가야 권역이 이제 되는 거고, 5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은 지금의 이제 소위 이 소가야 권역, 여기도 이제 이 대가야 세력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개의 가야 권역은 고고학적으로 묘제라든지 이 출토 유물, 특히 토기 양식 이런 걸 통해서 가야 소국이 정치체로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 가야 소국별로 이제 관방유적, 그리고 취락, 그리고 주거지, 그리고 생산유적, 농업생산유적, 수공업생산유적 이런 순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 현황과 그 특징을 공부해 보기로 하죠. 자, 지금 이제 부산 김해를 중심으로 한 이제 금관가야의 이제 중심은 지금의 이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위치하는 그 지역이에요. 바로 이제 김해만을 끼고 있는데 바닷가에 대성동 고분군에서 고분군에 인접해 있는 중요한 유적이 바로 관방유적으로서 김해 봉황대 유적이라고 있어요. 봉황대 유적. 김해 봉황대 유적. 자, 봉황대 유적.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봉황대 유적이 연차적으로 계속 발굴이 이루어져서 그 봉황대 유적이 이 토성 성곽으로 이제 축조되어 있음이 이제 밝혀져서 지금은 금강가야의 왕성이었다. 그 내부에 이제 금강가야를 다스리는 왕이 기관은 왕성이었다. 성곽이 둘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봉황토성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봉황토성의 이제 장면인데, 이게 이제 김해만 바닷가에 이렇게 끼고 돌출되어 있는 김해시에서 이 구릉이 형성되어 있고, 이 오른쪽 이 언저리에 이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있어요. 이제 고대 국가의 이제 큰 정치 세력의 특징이 입지가 거기에 뭐가 있다? 관방유적이 있다. 토성 또는 성곽이 쌓인다. 거기에 이제 그 내부의 정치 최고 지배자들이 이제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방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를 이제 통치 행위를 하겠죠. 그리고 그 인접해서 또 이제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는 이제 대성동 고분군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인접해서 이 원거리 교류 또는 중요한 이 농산물 물자를 유통할 수 있는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는 소위 이 큰 하천과 해안을 끼고 있다. 여기는 이제 하천 낙동강 하류와 바로 김해만을 통해서 남해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낙동강 하구 그리고 이제 바다 남해 바다 이렇게 이제 끼고 있는 그런 요충지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돌출된 구릉의 봉황토성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내부에서 발굴 조사 결과 많은 3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많은 주거지들이 이제 조사가 되고, 주거지 이외에 이제 여러 제사 관련 시설들, 유적들,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인근해 가지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관동리 유적이라고 그래서 바다에서 이 봉황토성 즉 왕궁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소위 이제 항만 유적, 항만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배를 대려 그러면 여기에 얕으니까 거기에 잔교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나무 다리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이제 다리를 이제 걸쳐서 바다 깊은 곳까지 이제 쭉 들어오는 그런 형태, 소위 우리 부두 형태, 지금의 부두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장교 시설, 관동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세트가 돼서 여기에 이제 금강가야의 이제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최고 지배자, 뭐 금강가야의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왕이 이 공왕 토성 내부에서 평소에 이제 기거를 하면서 이제 통치를 했던 지배를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토성이 쌓이기 이전에는 원래 이렇게 이제 주변을 쭉 또랑을 파서 들어온 이제 환호 취락 형태였어요. 환호 취락 형태. 환호 취락 형태에다가 이제 나중에 그 방어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와 같이 이제 성을 이제 쌓은 거죠. 아마 바깥에는 이제 환호 기능도 이제 해자와 같은 성곽이 쌓이고 난 다음에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이제 했으리라고 이제 추정이 되죠. 아무튼 그 내부에서 이제 소위 가야 시대에 이제 원형 또는 방해, 대개 이제 원형 주거지가 많죠. 그런 주거지들이 약 한 100여기, 150여기 이상 이제 조사되고, 또 그 정상 꼭대기 일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땅을 파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대사 의뢰를 했던 그런 흔적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그 내부에서 여러 외부에서 반입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외에서 반입이 된다든지 이런 이 외래 유물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김해 만을 끼고 낙동강 하구를 통해서 남해를 통해서 원거리 교역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봉황대에 쌓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토성벽들인데, 토성벽을 절개 조사를 했더니 이와 같이 소위 여기 이제 단면이에요. 밑에 아랫부분에 단면인데, 이제 원래는 이 토성의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였다고 생각해. 사다리꼴 형태라고, 단면이 사다리꼴 형태인데 이제 토성이죠. 토성인데 이 토성 외부 기저부에, 여기 보면은 토성 외부 기저부에 여기에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돌을 가지고 쌓았어요. 돌을 이제 이 안에서부터 이제 이 성곽을 쌓을 때 여기에는 이제 이 해안 바닷가니까 아래쪽은 뻘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위 이제 이 나무 말목 지정, 그러니까 이제 파일, 요즘 같으면 이제 파일 받는 게 나무로 파일, 이제 굵은 나무 기둥 파일을 박아가지고 집안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나무 파일 지정이다 그래요. 지정. 나무를 박아서 이제 집안을 안정시키고 거기에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깔고 거기에 켜켜이 흙을 이제 이게 판축 형태로 이제 켜켜이, 그러니까 이제 쌓을 때도 모래 한 겹, 점토 한 겹, 뭐 이런 물성이 다른 흙들을 이제 교대로 쌓아야만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이 토루를 이제 이렇게 흙으로 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와 같이 돌을 한 겹 떼서 그 외부에 다시 흙을 판충 형태로 다져서 쌓고, 또 돌을 한 겹 떼고 또 다져서 쌓고, 돌을 대고 따져서 쌓고, 여기는 이제 흙하고 돌을 이렇게 이제 일정 정도 교대로 이렇게 이제 쌓아서 견고하게 이렇게 이제 만든 그런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 안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좌우 대칭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이쪽 성곽 내부, 성곽 외부 이렇게 되는데, 그 바깥에는 이렇게 네 구가 이제 돌아가는 거, 구가 돌아간다. 이게 안쪽이네요. 잠깐만요. 구가 돌아간다. 구가 돌아가는데, 자, 이 구가 이제 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성곽의 방어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해자 기능을 하는 구가 이제 파여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렇게 이제 토성벽이면서 이 기저부 아랫부분만 돌을 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 윗부분은 지금 깎여서 없어졌지만 이 윗부분은 흙으로만 아마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돌로 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는 방법은 소위 우리가 백제 한성도읍계 그때 당시에 대체로 한 4세기 정도 되죠.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기저부 석축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쌓였어요. 풍납토성이 확인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모락산성이라든지 이런 백제 토성에서 이런 기저부 성벽의 기저부 이 석축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법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무 가지를 깐다든지 이런 소위 이제 부역공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백제 토성의 한성도 없게 백제 토성의 토성 축조 기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성곽이 이제 토성으로서, 그리고 기저부는 이제 석축을 보완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굴 조사가 돼서 여기가 금관가의 중심지였다. 그 왕이 통치했다고 하면 왕성이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외에 이제 안에서는 뭐 3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많은 가야토기, 금강가야 양식 토기를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이제 출토가 되고, 그 내부에서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많은 주거지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내부에서 크고 작은 주거지들이 이제 있는 거죠. 큰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좀 위상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주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의 창고라든지 이런 또 제사시설 이런 것들로 이제 기능을 했겠죠. 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전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전면 발굴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부분 발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해만 아까 봉황대유적에서 여기에 앞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고, 여기서 일정 구간 저기 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그 구간에 이제 인접해 가지고 이제 관동리 유적이라고 있는데, 이 관동리 유적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 조사를 했더니 이와 같이 이제 항만이 형성되어 있던 칠학이다. 항만 칠학. 자, 우리 바닷가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도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제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이게 이제 하늘이 내려준 혜택이라. 지금 현대사에서, 고대사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물류, 교류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지금은 하늘길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있어서 하늘길이 통하지만 이 고대에는 소위 이 외부의 원거리 교류 교역을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육로를 통해 가지고 가거나, 육로를 통해서 가거나, 그 다음에 해로를 통해서 간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육로를 통해서 가려니까 이 가야와 소위 적대 관계에 있는 신라 그리고 고구려가 그 동북 쪽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육로 교역 교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중국과의 이제 원거리 교역을 한다.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외와 교역을 할 때는 낙동강하고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일본으로 몇 개를 통해서 갈 수 있으니까 천의 이제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관가야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 세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 그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 이제 바닷가에 이제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서 벌정 이와 같이 이제 큰 취락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취락으로서 여러 가지 부두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돼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김해 관동리 항만 취락이다.
자, 이 관동리 항만치락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 봤던 봉황대 유적하고 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동리 항만치락을 통해서 외부로 바다로 진출을 해서 교류 교역을 하고 또는 뭐 거기에서 이제 의료 활동도 이제 뭐 이렇게 바다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여기에 이 소위 이제 이, 이 도로가 이렇게 이제 갈래로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이제 중심 도로를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이제 도로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곳곳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 음료를 조달할 수 있는 이제 우물들이 여기에 곳곳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우물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를 중심으로 해가 도로를 중심으로 그 도로 사이에 이제 이와 같이 많은 건물지들이 이제 입지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전부 건물지인데, 여기 밭전자 요런 요런 형태를 보이는 게 여기 이제 소위 이 고상 건물이라는 거예요. 고상 건물. 자, 이것은 가로 3칸, 뭐 세로 2칸짜리, 뭐 가로 2칸, 세로 2칸, 뭐 이런 짜리, 이런 이 소위 고상 건물, 고상 건물이라는 거죠. 이 고상 건물이 이제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생활용 주거지, 수열 주거지 이런 것들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고상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 그러면은 대체로 이 창고, 뭔가를 이제 보관하는 창고, 이제 물류 마을 취락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고상 창고들이 이제 많이 조성이 되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봉황대 유적 내에서 조사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대형으로 이제 조사되면은 대체로 거기에 호족 거관, 즉 거기에 최고 지배자 계층들이 이제 살았던 어떤 그런 주거 공간 또는 집단의 어떤 제사 시설, 그거 세 개 중에 이제 거의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와 같이 빽빽하게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160여 개 정도 되는 이런 고상 창고군이 이렇게 이제, 입지하고 있는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거 전체가 대규모의 이제 취락이다, 이제 항만 취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고상 창고에는 여기에 이제 각 도로를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중심을 이루는 고상 창고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 이제 흩어져 조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바다에서 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물자들을 1차로 여기에 보관했다가 다시 육지로 수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육지에서 바다로 수출을 하거나 또는 교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물자들을 일단 바닷가에까지 육로를 통해서 운반을 해 가지고 여기에 1차적으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한 날에 이제 바다를 통해 가지고 해로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이제 물자를 유통시키는 그런 취락 형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유통 루트가 여기 길이 이제 있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아래쪽은 여기 이제 바닷가에, 바닷물이에요. 바로 바닷물인데, 여기에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육지로 접하는 지역에 이제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이 고상 창고들이 이제 건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여기 보다시피 이제 기역자 형태로 요와 같은 잔교시설, 선착자, 잔교시설.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바다니까 이 물자들을 배에 실으려면 배가 일정 정도 크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얕으니까 이제 배의 바닥이 닿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장교시설, 다리를 이렇게 나무 기둥을 이렇게 쭉 박아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에 위에 다리를 이제 걸쳐서 올려서 이렇게 이제 바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선착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자라든지 사람이 여기에 대고 있는 배에 실어서 이제 원거리 교류 교역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취락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이 외부에 이제 수출을 하고 또 수입을 하고 이런 관문 역할들을 많이 하죠. 자, 이를테면 뭐 부산항, 그다음에 김해 지역도 많죠. 김해항. 그다음에 동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유명한 이제 울산항, 포항 자체가 이제 항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그쪽으로 목포항,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주, 그다음에 지금 서쪽으로 올라오면은 저기 당진, 그러니까 당진 자체가 그 건너편에 이제 소위 중국 당나라와 바로 백길로 통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새롭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 평택 지역. 쭉 해가지고 우리 이제 삼면이 바다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 하구를 통해 지금 김포, 인천, 김포항. 뭐, 당연하죠. 그냥 백길뿐만 아니라 지금 바닷길도, 하늘길도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뭐 세계 몇 번째 해상되는 이제, 이 비행장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고대부터 이제 그 지역이 바다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물자 유통을 대규모로 할 수 있고 교역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아마 앞으로 이제 국어학도 이런 바닷가를 중심으로 소위 이제 항만취락, 이것들이 이제 항만취락이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도시 형태로, 이제 고대 도시 형태로 발전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항구도시, 줄여서 항시라고 이야기해요. 항시.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항토성도 있었지만 거기에 물자를 안전하게 유통시키려고 그러면 그 인근에 반드시 또 관방유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그 성곽과 같은 그런 어떤 관방유적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라가야. 지금은 이제 경상남도 함안 지역이죠. 함안. 아라가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관방유적으로서는 이제 봉산토성이 있어요. 봉산토성인데, 자, 이 봉산토성과 소위 이 아라가의 중심지가 이제 봉산토성인데, 아마 아야가라의 정치 최고 지배자는 이제 봉산토성에 이제 거주하면서 정치 행위를 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아라가야의 중심지에는 이 봉산토성이 뒷부분에 있고 그 아래쪽에 이 소위 도항리 고분군이라고, 말산리 또는 도항리 고분군, 이런 대규모 아라가야 중심 지배자의 이제 고분군들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낙동강을 멀리 끼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이 봉산토성은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인 발굴만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성곽을 절개니 이제 판축 토성이다. 아까 이제 봉황 토성과 마찬가지로 판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성이 다른 이제 재료, 흙, 이제 점토, 모래, 또 사질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켜켜이 이렇게 이제 시루떡처럼 이렇게 다져서 쌓아 올리는 그런 기법. 자, 그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목책은 이제 토루로 이루어진 토성을 이제 보완하는, 물론 이제 이 목책 이 자체가 선사시대, 청동기시대 이래로 성공유적 단계부터 거의 나오죠. 이래로 소위 이제 중요한 방어 시설이긴 하지만 토성과 결합해가지고 이제 목책을 더 부과하면은 더 견고한 방어 시설이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토성을 성벽을 쌓고 그 위에 한 줄 또는 두 줄로 다시 이 나무 울타리를 기둥을 깊게 파서 이제 세워서
울타리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적이 좀 더 적으로부터 좀 더 방어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역시도 이제 토성, 목책 이것들도 이제 대체로 100개 한성도끼 이래로 이렇게 많이 확인되고 있어서 대체로 가야가 한성도끼부터 이제 100개와 밀접한 친연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향으로 이제 이 봉산토성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어요.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에 걸쳐까지 대규모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발굴이지만 그 안에서 14동의 이제 고상 건물지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성곽 안에도 역시 이제 고상 건물지는 역시 이제 창고 기능을 하거나 뭔가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초대형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사 의례를 거행하는 그런 제사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쪽 최고 지배자의 이제 거주지, 그러니까 호족, 거관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했을 때 이제 고상 건물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크고 적고 평균이 어떤 정도가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런 성격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규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지 안에서 철촉, 쇠화살촉, 그 다음에 이 소도, 작은 칼, 그 다음에 쇠도끼, 그 다음에 찰갑, 미늘갑옷. 자, 이런 것이 출토됐다. 자, 이것들은 전부 이제 대체로 무기예요. 쇠도끼도 농기구이기도 하지만, 농공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무기, 부월 또는 투부, 싸움용 도끼라는 거죠. 자, 이런 무기들이 이제 잔뜩 출토됐기 때문에 이 안에 고상건물지 중에는 무기 창고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 창고. 그러니까 이제 관방시설인 성곽 안에 이제 무기고가 있었던 거죠. 전쟁을 하려면은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곽은 처음부터 축성이 된 게 아니라 대체로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성벽 절개를 해보니까 아라가야가 이제 전성기를 구가했던 대체로 5세기 전중엽 이때 이제 축성이 됐더라. 축성이.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아마 성곽은 봉우리를 산봉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돌아가는 이제 소규모 태매식 산성이 되는 거죠. 자, 봉황토성도 아까 보다시피 이제 태매식 산성의 한 유형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토성으로 되어 있다. 봉황토성은 김해에 기저부가 이제 석축성이 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석축 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래쪽에 물하고 이렇게 접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물이 들이차고 파도치고 이러면은 성벽이 이제 깎여 나가니까 그 부분에 이제 돌을 쌓거나 깔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유실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겠죠. 풍납토성 역시 이제 내부, 외부 그렇게 이제 한강과 이렇게 닿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돌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제 봉황토성이 이렇게 이제 여기 토성 성벽이에요. 토성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 내부 여기를 이제 발굴했는데 여기 이제 발굴하는 장면이 보이죠. 이와 같은 유구와 유물들이 이제 상당수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황토성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떨어서 평야지대로 돌출된 그 구릉에 이와 같이 이제 대규모 고분군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만 아라가야의 중심 고분군이라고 하는 소위 하만 도항리 고분군 또는 이제 말산리 고분군 일제시대에 말산리 고분군이었죠. 자, 이와 같이 이 전체 구릉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구릉이 평야 쪽으로 이렇게 가지능선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지능선 끝마다 이제 앞으로 전망이 탁 트여 있는 평야를 바라보고 이게 대형 고분들이 이렇게 이제 열을 지어서 쭉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대형
주변에는 주변 사면이나 이런 데는 작은 소규모 소형 고분들이 이제 밀집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고분군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확인되는 것만 해도 대형 고분만 약 50여 개 이상, 그리고 아마 중소형 고분들 다 합치면은 약 200여 개, 160개에서 200여 개 정도가 이렇게 이제 확인된다고 그러는데, 그 영상을 알려면 이제 전면 발굴을 해야 되지만, 역시가 이제 국가사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이 가야 문화권 전체 고고학 자료들을 지금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이러려면 무조건 다 발굴을 해가지고, 발굴하면은 곧 이제 유적이 다 파괴되고 이제 훼손이 되니까 일정 정도 보존된 상태를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피치 못해가지고 이제 또는 하만 군에서 이 소위 아라가야의 어떤 역사 문화 양상을 밝히고 그것을 대외에 홍보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큰 고분을 중심으로 이제 한기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발굴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큰 고분이 이제 하나 발굴이 됐는데, 대체로 이제 5세기 전반 정도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소위 배 모양 토기, 새 모양 토기, 등잔형 토기 해가지고 한꺼번에 소위 이제 상형 토기라고 하는 이형 토기, 이상하게 형상을 본떠서 만든 토기가 한꺼번에 5점이나 완형인 상태로 나와가지고 학계의 주목을 받은 그런 적도 있죠. 어쨌든 이 고분들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위 이제 봉토분이라고 하죠. 이제 봉분은 둥글다. 둥근 봉토분이다. 분구 후행형이다. 봉분이 마지막에 올라간다. 그죠? 자,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지나지나 공부했다. 그지? 봉토분인데, 자, 그 내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부 매장 시설은 목광묘와 수열식 석광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번 봅시다. 자, 앞에 봤던 이 김에 봉황토성 안에서 이제 발굴된 대형 건물지인데, 이제 여기에 둥글게 하얗게 이제 이 페인트가 돌려져 있는 요게 이제 바로 기둥구멍 자리예요. 기둥구멍 자리인데, 뒤에 이제 2열을 이루고 쭉 연결이 되는 게 있죠. 그죠? 연결이 되고. 자, 요게 아마도 이게 이제, 요것은, 고상 건물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이와 같이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요걸 이제 영경주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영경주 기둥을 세우고, 기둥 옆부분에 이제 나무 판자 이런 것들을 대고, 그 위에, 토루를 쌓는 그런 성벽일 가능성이 높고, 그 안쪽에 나오는 이런 이제 기둥구멍 자리들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로, 창고라든지 이런 고상 건물로 이제 지어졌던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넓게 이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아래쪽으로 이제 경사면 아래로 구릉사면이 연결이 되니까, 구릉사면과 평지 윗부분을 언저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쭉 가면서 토성이 이제 쌓여졌는데, 지금은 토성 성벽은 요와 같이 요런 부분 좀 남아있고, 나머지 윗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깎여 나가고, 토성 토루를, 여기 토루가 되는 요게, 토루를 쌓기 위해 가지고 양쪽에 이제 기둥을 박아가지고 여기에 판자를 대고 좀 그렇게 이제 켜켜이 쌓아 올라가기 위한 그런 시설, 영장주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빠져 있는데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다시 이 묘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아마 그 뒤에 아라가의 묘제가 아마 수열식 석광묘, 목광묘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날아간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소위 고령의 이제 대가야, 이 고령의 대가야, 이 여기에 보이는 이 거대한
고분군이 바로 이제 우리 답사를 가면 고령에 이제 가서 대가야 박물관이 여기 있고, 대가야 박물관 여기 이제 이 고분 모형 전시관이죠. 그리고 이제 이 능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제일 거대한 큰 고령 지산동 44호 45호분 여기 이제 제일 꼭대기 이제 있는 거죠. 자, 이 일대에 아래쪽으로 쭉 구릉이 이제 능선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지표조사 그리고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서 대체로 한 600여 개의 이제 크고 작은 고분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뭐 가야 최대 이제 고분군이죠. 이제 그만큼 이제 대가야 세력이 강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쪽에는 이제 이 구릉에서 약 한 1km 앞쪽에 이제 평야가 이제 평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 평야 건너편 앞쪽에 거기에 이제 대가천이라고 하는 낙동강의 지류죠. 낙동강 지류인데 그 대각천이 낙동강 본류 못지않게 이제 큰 하천이에요. 이제 그것을 끼고 소위 이 대가야 고분군인 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구릉에 약 600여 기 정도 되는 그런 고분군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 뒤쪽에 여기 이제 산성이 이제 축성이 되어 있어요. 산성.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고령 주산성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성벽이 이렇게 돌아가죠. 보이죠? 그죠? 성벽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주산성인데, 자, 이 주산성은 일부 구간은 이제 석축성으로 돌로 쌓았어요. 돌로 쌓았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돌로 쌓은 경우가 많고, 일부분은 또 이제 토성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처음에는 토성으로 먼저 쌓였다가 나중에 이제, 석축성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바뀐 시기는 대체로 5세기 후반 정도에 이제 그렇게 석축성으로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석축성은 기본적으로 영남지방뿐만 아니라 이런 한강유역 일대에서도 대체로 돌로 쌓은 성곽들은 이 한반도 남쪽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6세기 중엽 이후에 이제 신라가 쌓았던 신라 성곽들이 대체로 이제 석축 성곽이에요.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성도 없게 이제 석축 성곽이 있다 없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성곽하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다가 이 신라 석축성은 성벽의 내부에도 이제 쐐기돌 같이 이제 겹겹이 결쳐서 전부 돌로만 쌓이는 석축성인데 비해 가지고 백제 한성도뿐만 아니라 백제 성곽의 이제 석축성은 뭐 백제 나성 부여의 나성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내부는 이제 토성이고 그것을 다시 이 바깥 부분을 이 수직으로 잘라내고 거기에 한두 겹에 이제 돌을 쌓아서 외피만 석축으로 쌓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아까 봤던 풍납토성 남쪽이 풍납토성의 기저부에 아까 봉황토성하고 마찬가지로 돌을 덧대 쌓는 그런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의왕의 모락산성이라든지 한성도읍계 산성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제 추정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석축성곽이어서 지표조사상에서 발굴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신라성곽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일부 신라 유물들, 토기들도 일부 출토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성곽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보자. 이래서 이제 고령군에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성벽 절개 조사를 했더니 역시 이제 이게 안에서 내부에서 5세기 후반 이후에 이제 가야 토기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출토되고 있어서 이 지산동 고분군과 동시에 존재했던 대가야 소위 관방유적이다. 주산성이 대가야 성곽이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곽이 꼭대기에 이렇게 태매식으로 쌓여 있고 일부는 토성 또는 이제 토석 건축 또는 석성 이렇게 다 이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쌓여 있지만
그 아래쪽 남석 기산동 고분군과 그 사이 아래쪽에 보면은 평지가 이제 구릉 하단부에 이제 평지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가 대가야 이제 왕궁터라고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 부분적인 발굴을 했더니 거기에 이제 대형 건물지들이 이제 조사되고 한 길이가 이제 8m 이상 되는 그리고 대형 건물지 거기에서 이제 바닥 기단부가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거기에 벽돌을 이렇게 구워 가지고 바닥을 깔았던 기단을 쌓았던 그런 벽돌들이 많이 또 출토되고 또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그 지표조사에서 밝혀진 거에 의하면 여기에서 연화문 와당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이 순막시기와 연화문 그것도 이제 여기서 채집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신라 연화문 와당하고는 다른 그런 오히려 이제 백제 양식의 연화문 와당하고 좀 더 가깝다고 정확하게는 실제로 실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아마 왕궁터가 있었던 것이 이제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건물지 기단 또는 바닥을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깔았다는 것은 그 건물이 왕궁 또는 뭐 그에 버금가는 위상이 높은 그런 건물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 고령 지산동 45호분, 44호, 45호분 이게 이제 발굴이 됐어요. 과거 70년대 후반 80년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여기 쭉 올라가면서 이제 이 능선이 이제 발굴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32호, 33호, 여기 명칭이 이제 구분마다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래쪽에 이제 내려가고, 여기도 이제 발굴을 지금 일부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복원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쭉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70호, 71호, 72호, 73호, 74호까지 이제 발굴이 아래쪽에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도 이제 보니까 발굴을 하니까 대체로 구릉 사면의 아래쪽에 무덤이 이런 시기에 이제 축조가 됐더라. 이런 시기에 이제 만들어졌더라. 무덤이 조성이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시기가 늦어지면서 봉분의 규모가 거대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소위 최대 봉분을 가지는 그런 이 대규모 고분이 이제 조성이 돼 있으니까 지산동 44호, 45호 고분이니까 이 시기가 이제 소위 대가야의 이제 세력이 정점에 달했던 최대 판도였다. 세력이 제일 강했던 그런 시기다. 우리가 고곡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순장도 32명이나 이렇게 한 봉분에 이제 순장이 이루어지고 이런 양상으로 봐가지고 대가야도 일정 정도 이제 국가 단계까지 진입했다. 또 이제 그 중에 다음에 토기할 때 나오지만 대왕이라고 이제 글자가 새겨진 대왕, 뭐 대왕이 있었다는 얘기죠. 토기에 그런 토기도 나오고 또 한국 사회 기록에 의하면은 475년인가요? 478년에 대가야 왕 하지라는 사람이 중국 남제의 사신으로 파견이 됐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이러니까 아마 일정 정도 국가 시스템이 갖추어졌던 그런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합전댐 수몰지구 발굴해서 이제 대체로 5세기 후반 정도에 이제 토기가 출토되는데 토기 아가리 입구에 그 토기도 나중에 나와요. 하부사리리 이제 하부는 소위 백제의 뭐 오부 체제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뭐 전부, 후부, 중부, 좌부, 우부 이렇게 이제 5부서가 있어 행정부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사리리라는 그 이제 그 토기를 만든 사람 또는 뭐 관리의 이제 명칭 사리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부, 사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백제의 이제 이 소위 행정구역 또는 이제 백제 사람의 이제 이름들이 이제 뭐 도리, 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리, 도리, 사리 이런 이제 그
장인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죠. 저 무령왕릉 은팔찌에 그 다리라는 사람이 무령왕을 위해, 왕비를 위해 가지고 그 팔찌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백제 행정 조직과 어떤 그런, 소위 관리 이름, 관등,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러면은 일정 정도 고대 국가 단계까지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산성의 이제 일부 구간에 남아있는 성벽이에요. 이제 성벽인데, 신라, 석축 성벽하고 좀 달리 신라 성벽에 비해 가지고 좀 조잡해요. 이제 성돌에 다듬는 방법, 성돌의 크기, 성을 쌓는 성돌에 이제 쌓은 성벽의 견고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 성벽에 비해 가지고 조금 조잡하다. 그리고 이제 성돌의 크기도 이제 신라 성돌에 비해 가지고 좀 작고 부정형이 많고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아마 신라 석축 성벽하고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 외피에 되어 있고 이제 내부에는 이제 또 흙이 태워져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산성 발굴에서 최근에 이제 성 내부에 이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제 대형 목각고, 이 목각고는 대체로 아마 이 물을 저장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창고로서 이제 중요한 물품, 신선하게 보관해야 될 물품, 중요한 물품,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창고, 이렇게 이제 초정 두 가지. 어쨌든 이제 뭔가 창고 기능을 했다. 물을 저장했던 이제 이 중요한 물품을 저장했던 창고군. 자, 이것은 어떻게 만드냐. 그럼 여기에 보다시피 요게 가장자리 이렇게 흔적이 나오는 요 라인을 따라 가지고 먼저 네모나게 구덩이를 깊게 먼저 파요. 네모나게 구덩이를 먼저 깊게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벽면을 따라 가지고 깊게 파고, 벽면을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돌을 쌓아요. 돌을 쌓는다. 이 벽면을 따라 돌을 쌓는다. 이제 돌을 쌓고 그 사이사이에는 여기에 이제 흙을 채워 넣겠죠. 이건 이제 안으로 토합이 밀려 들어왔죠. 이게 점토로 여기 또 채워, 일부 구간에. 그 다음에 이 구덩이가 여기까지는 이제 돌을 쌓는 부분, 여기까지는 산을 제거, 여기 이 얕게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그 바닥 부분을 더 깊게 이렇게 이제 파요. 이게 또 돌을 쌓은 부분은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높이 차이가 좀 있지만 좌우간 어쨌든 구덩이를 먼저 파고 일부 구간에 덧대서 돌을 쌓아 올리고 석벽을 만들고, 석벽하고 그 내부에 바닥 부분에 이제 점토로 여기에 소위 약 1.2m 120cm 정도 두께로 점토로 팍 다져요. 점토로 다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나무 곽을 짜는 거예요. 나무 창고 시설로 곽을 짜는 거죠. 곽을 짜고 그 바닥에는 이와 같이 이제 네모난 격자 형태로 이제 나무 바닥 시설을 이제 목각 바닥 시설을 이렇게 이제 해요. 문살등처럼 이제 이 각재를 가지고 길다란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각재를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또 밑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네모나게 이렇게 이제 짜서 바닥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벽에는 이게 이제 이 모서리 부분에 촉을 파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둥을 이제 세우고, 각재 기둥을 딱 이렇게 세우죠. 여기에 이 옆면 부분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옆으로 전부 또 이제 이 나무 판자를 이렇게 이제 촘촘히 이렇게 이제 덧대서 윗부분까지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에 구덩이를 파고 돌을 쌓은 그 내부에 다시
1.2m 두께로 120cm 두께로 점토를 꽉 다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이 목각 창고가 바닥과 내 벽에 점토로 다져져 가지고 여기에 물이 스며들거나 새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거나 새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밀봉되는 그런 구조예요. 밀봉되는 그런 구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목각 창고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제 이 윗부분에는 어떤 시설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뚜껑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덮어 씌우는 지붕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려가는 사다리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 깊이가 깊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뭔가 신선한 물품을 이렇게 저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목각 창고 시설들은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백제 한성도읍기 이후에 이 목각 창고의 축조 방법과 형태 똑같더라고요. 완전히. 요 간격이 한 70cm 간격 이상 정도, 이렇게 70cm 일정한 도량형이 적용이 됐어. 제가 대전에 월평산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산성 성곽 내부에 발굴했는데, 거기도 이런 형태인데, 다만 거기에는 바닥에 길게 7m 정도 길다란 판재를 이렇게 전체를 다 깔았어요. 그런 반면에 여기는 이제 바닥에 전체를 깔지 않고 여기에 이제 각재를 이렇게 서로 이제 교차되게 이렇게 이제 깔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아마 중요한 물품이 이제 저장됐던 창고겠죠. 그리고 백제 사비도읍계 이와 똑같은 창고가 이제 왕궁지에서 이제 발굴, 사비도성 안에서 지금의 이제 관북리 그 일대에서 이제 발굴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바닥에도 앞에 봤다시피 이제 울평산성과 똑같이 평상처럼 바닥에 이제 판자가 이렇게 깔려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질들이 이제 출토가 되는데, 그 유기물질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참외씨, 그 다음에 오이씨, 뭐 이런 각종 과일 종류의 이제 복숭아씨, 뭐 이런 것들, 과일 종류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점토로 다진 이유가 이제 안이 이제 냉장고처럼 선선한 그런 온도 변화가 없도록 유지하는 그런 창고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가야에서는 이런 창고가 이제 소위 고령의 주산성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출토가 확인이 됐다. 자,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런 시설은 그냥말로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성곽 내부에 최고 지배자가 뭔가 군사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저장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또 다른 대가야 지역에 이제 합천 지역에서 조사된 성곽인데, 이제 여기는 이 성곽은 이제 산에 경사면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곽이 이렇게 축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방어 시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부분 성곽에 이제 성벽이 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올라갈 때 이제 벽이 올라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게 이제 입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런 성곽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가야 토기가 이제 출토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가야 성곽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합천의 이제 옥정고 부근 인근에 있는 성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박유적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취락, 사실은 이제 이 관박유적이 이제 이런 대규모 취락이 확대되고, 그게 이제 방어 시설이 부과되면, 더해지면은 소위 이제 앞에 봤던 그런 관방유적이 이제 되는 건데, 이를테면 이제 일반 대규모 거점 취락에서 이제 관방유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입지가 대체로, 농사를 짓고 살기에 편리한, 하천변,
대규모 하천변에 충격되지 저지대 또는 구릉의 낮은 사면 이런 지역에 이제 주로 대규모 일반 취락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방어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니까 어디로 그 위쪽에 산 꼭대기 이제 높은 지역으로 이제 이 조망이 잘 되고 또 적의 침입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서 취락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어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는다든지 목책 시설을 한다든지 석성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어 시설을 부과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관방유적으로 발전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관방취락이 아니라 관방유적이 아니라 이제 일반 취락인데 가야 지역에서 이제 일반 취락이 이제 제대로 발굴 조사가 된 것은 지금 이제 이 경상남도 진주 남강변의 평거동 유적이라고 있어요. 진주 시내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다 들어서 버렸죠. 그 이제 택지 조성한다고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진주 평거동이죠. 지금도 마을 이름이 평거동이에요. 평지에 많은 거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거동. 아니나 다를까 발굴해 봤더니 많은 주거지들이 빽빽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농경들이 같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굴이 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발굴 조사된 평거동이죠. 이게 뭐 전면 다를 발굴을 못했죠. 이 고고하게 이제 욕심으로서는 전체 다를 발굴하면 제일 좋지만 그 중에 이제 중심지로 일부 확인되는 지역만 이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도로 너머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발굴 조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여기에서 이 앞쪽으로 보면 이제 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남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 남강의 이 부분이 이제 자연제방에 해당이 되네요. 쭉 해서 자연제방 남강에 소위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된 뚝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자연제방은 높은 지대에 되는 거죠. 좀 높은 지대. 그러니까 침식에 의해서 퇴적이 이루어지고 해서 이제 쌓여져서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토루처럼 이게 펑퍼짐하게 이제 높은 제방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높은 지대에 여기 같이 많은 주거지들이라든지 또 고상 창고 시설인 군립주 건물이라든지 이런 기둥 건물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대규모 취락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연제방에서 그 뒷부분에는 비스듬하게 경사져서 이제 배후 사면이 형성이 되고, 배후 사면 뒤쪽에, 거기에는 이제 평지가 조성이 돼요. 이렇게 배후 습지가 배후 습지가 조성이 돼요. 물론 이제 이 남강이 가야 시대의 이 평거동 취락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남강의 유로가 왔다 갔다 해요. 위아래로 이게 이쪽으로 흘렀다가 저쪽으로 흘렀어요. 유로가 이제 홍수가 지거나 이러면은 범람을 해가 유로가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뒤쪽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남강 유로가 이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어쨌든 여기는 낮은 평지지대의 배후 습지에는 이제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어야만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규모 농경지가 이제 형성이 돼요. 대체로 배후습지에. 그게 이제 농경지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계단식 논이 여기에서 이제 쭉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지는데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계단식 논에 여기에 물이 대지면 물골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논에 물을 다 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 대규모 논들이 이제 여기에 확인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약 한 300여기에 이제 주거지들이 빽빽하게 이제 조사되어 있죠. 조사되는데, 취락 안에서 이 주거지의 소위 이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이 이제 바로 이 지역인데, 그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요.
자, 여기에 이제 인접해서 주로 이제 주거지는 요와 같이 둥근 원형 주거지 계통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네모난 주거지 계통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일반 주거하고는 다른 뭐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도 있었을 때인데 대체로 이제 주거지 형태는 가야의 주거지 형태는 둥근 원형 주거지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둥근 원형 주거지인데 원형 주거지 벽을 따라 가지고 점토를 쌓거나 아니면 납작한 판돌 판석을 세워서 그 위에 뚜껑돌을 덮고 거기에 틈틈이 또 이제 점토를 쌓아바르거나 이렇게 해서 쪽구들, 외줄구들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자, 우리 외줄구들은 원삼국 시대 중도 문화권역, 소위 예계 문화권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주로 이제 많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는 주거지 형태는 둥그러서 그거하고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쪽구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점토로 만들어진 거, 여기는 점토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돌을 납작한 판돌을 세우고 뚜껑도 판돌을 덮어서 그 틈을 연기가 새나오면 안 되니까 불꽃이 새나오면 안 되니까 점토를 싸발라서 만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곽으로는 단을 지어가지고 이와 같이 선반 시설 같은 그런 시설도 만든 그런 구조. 자,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가야 주거지의 이제 이 특징이다. 형태적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는데, 대체로 이제 크기는 대체로 이제 3.5m에서 4m 그렇게 큰 주거지들은 이제 뭐 많이 없지. 물론 이제 초대형은 더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평거동 주거지 이전에 이제 발굴된 게 소위 이제 예, 산청에 경남 산청에 소남리 유적이라고 있어요. 산청의 소남리 유적. 이제 거기도 이제 이런 평거동 유적에 벽음가는 그런 대규모 취락인데 거기는 주거지 한 구덩이에서 탄화된 이 곡물들이 콩 뭐 이런 곡물들이 주거지 전체 주거지가 아니겠죠. 거기는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겠죠. 수열 내부에서 가득 이렇게 이제 탄화된 채로 이제 발굴되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80년대 뭐 90년대 이때 발굴이어서 소규모 발굴밖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와 같이 이제 취락 전모를 확인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역시 주거지 형태는 이와 같은 원형 주거지에 쪽구들이 점토 또는 돌을 짜서 이제 만든 주거지 시설들이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쪽구들은 오히려 중부 지방보다 더 이런 시기에 확인되는 게 소위 이제 우리가 그 경상남도 산청 저기 사천 늑도유죠. 그러니까 삼천포의 바다 건너면 지금 거기 삼천포 대교가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데 늑도 섬을 끼고 거기에 이제 대규모 발굴이 이런 식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기원전 1세기예요. 우리 기원전 1세기 또는 원상시대 전기.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쪽구돌 형태가 판석으로 세우거나 점토를 달고 거긴 주로 이제 판석을 세우고 점토를 다룬 그런 원형 주거지의 그런 형태가 이제 이런 시기에 이미 그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대략 이제 우리 중서부 지방 중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그 소위 쪽구들은 아무리 빨라야 대체로 2세기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 남쪽에서 오히려 더 빠른 이런 쪽구들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데 이제 주거지 형태는 중도 문화권역에서는 여자 철자 주거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형 주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계통이 좀 달랐던 그런 문화가 이미 기원전 1세기 단계에 이제 남쪽으로 해로를 통해서 남쪽으로 이제 사천 늑도에 등 거기는 이제 소위 이제 소가야 지역이죠. 소가야 지역. 여기 진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소가야 지역으로 먼저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역시도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연구 주제로 삼아야 될 중요한 그런 미지의 연구 주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설명한 그런 여러 이제 이 평거동 유적의
주거 공간 이외에 이제 소위 기둥구멍이 이렇게 나오는 이걸 이제 우리 일본말로 굴립주 건물, 뭐 호타테바시라 일본말로, 또는 이제 우리말로는 여기에 보다시피 이 기둥이 박혀가지고 이게 바닥면이 원두막처럼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상 건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거기에 아까 봤던 그 대규모 농경지에서 이제 생산된 이 곡물들, 농산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했던 창고군이 이제 되겠죠. 자, 이 시기에 되면 이제 가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락 전체 공간 분할이 이루어져서 주거 공간, 저장 공간, 제사 의뢰 공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정 정도 떨어져서 매장 공간이 그 뒷부분에 어떤 구릉에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수공업 생산 공방, 농업 생산 유적지, 평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칠학의 경관을 구성을 하면서 상호 기능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뭔가 분업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칠학 내에서 여러 가지 칠학 주민들이,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칠학의 이제 최고 우두머리 집에다가 그걸 이제 통화를 해서 하나의 이제 마을을 통치해 나간다, 또는 마을을 유지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봤던 그 대규모 논 이외에 이제 밭들도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어 있어요. 밭, 이건 이제 밭 일항과 두둑. 밭은 한 일항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파여 있는 게 이제 여기에 고랑이 되는 거고, 그 윗부분에 불룩하게 솟아있는 요게 이제 두둑이 돼. 그래서 요거 고랑과 두둑, 요게 이제 한 일항이 되는 거죠. 고랑과 두둑. 이렇게 이제 고랑과 두둑, 이걸 이제 우리 조성이 된 것을 일항밭이라고 해요. 일항밭.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여기에는 이 일항이 여기에 경사면에서 이렇게 이제 밭이 경작이 됐어요. 그런 반면에 이 경사면에 또 이제 경사면을 따라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해 이게 먼저 농사를 지었던 밭에 나중에 다음에 우리 돌려짓기 하나요? 뭐 다음에 이제 소위 이쪽으로 밭을 갈면은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또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위 지력이 증진이 돼가지고 농사가 이제 더 잘 되는 그런 과정도 이제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이 일대 전체 다가 이렇게 이제 밭인데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죠. 자, 뭐 모양 그리면 뭐 이런 투둑과 고랑과 두둑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작물이 생기거나, 또 경우에 따라 여기에 작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작물 종류에 따라 여기에 고랑에 작물이 생기는 경우에 작물이 한 해가 있기 쉬운 작물은 고랑에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풍과 배수가 필요한 그런 고추라는 이런 것들은 두둑에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농수와 작물에 따라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참고로 이제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이 토기 생산이죠. 토기 생산이죠. 하만 열애리죠. 창녕 여초리죠. 이런 여러 곳에서 이제 가야토기를 생산했던 그런 가마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또 하만 도항리 고봉군 일대에 이제 거기에 하만 도항리 고봉군 일대에서 이제 대규모 요즘 가야토기, 아라가야토기 생산 유적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와 같이 이제 이 바닥만 남아있는, 벽체 일부만 남아있는 그런, 가야토기 가마인데요. 여기 이제 보다시피 불을 먹어가지고 빨갛게 달아있는 게 소개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조성할 때는 이와 같이 여기에 구덩이 땅을 장타원형으로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부 원래는 이제 반은 굴을 파듯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토기를 이제 가지런히 정리해서 적재해서 구워지는 이제 소성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소위 여기에 그게 소위 이제 연소실인데 불이 타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배영구가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작업장이 되는 거고, 일부 이제 가야토기를 굽다가 이제 파손품이나 불량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위에 나뒹굴고 있는 그런 거죠. 이제 반지하식 굴가마, 반지하식 굴가마, 등용,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연소실에서 소성실로 올라가는 여기에 가야 특징은 불턱이 없어요. 여기 턱이 이렇게 단이 이렇게 해서 단이 이렇게 지는데 여기 단이 없는 게 이제 가야 토기 가마의 이제 좀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길이는 대체로 한 연소실에서 소성실에서 연소실까지 작업장은 앞부분에 여기는 작업장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조 폐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대체로 큰 것은 한 5m, 짧은 것은 뭐 3m 50 이런 정도 이제 크기라고 보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발굴된 이 소위 이 가마에 이제 벽체가 불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소결돼서 굽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 여기에 보면 덕지덕지 몇 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단면에 나타나는 굽힌 소결된 흔적을 보면 이 가마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조업이 됐다. 그러니까 한번 토기를 굽고 나면은 거기에 토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 가마를 다시 보수 수리를 해요. 그리고 벽에 이제 무너진 부분을 더 덧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천장 부분을 또 이제 더 새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마를 여러 차례 이렇게 이제 조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부분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소성실이 되고 여기 연소실이 되는데 이 앞부분에 보다시피 많은 토기 조각들이 이제 쌓여 있어요. 특히 단면상에 여기에 폐기장이 되는 거죠. 여기 생산된 토기가 이제 불량품이다. 여기 전부 일그러져 있잖아요. 토기가 너무 불을 세게 맞아가지고 토기가 막 일그러져 버려서 그렇다든지 또 중간에 금이 간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건 전부 버리게 되는 거죠. 도공이 깨서 버리게 되는 그걸 이제 앞부분에 작업장 앞부분에 전정부에 이렇게 경사면 아래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마를 다시 사용할 때 이제 안에 들어차 있는 젤을 꺼내서 여기에 같이 퇴적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두터운 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 폐기장을 잘 조사하면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 조업을 주고 폐기를 했다 그러면은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폐기됐다 그러면은 그 층이 층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아래 것이 이런 시기에 조업이 되고 제일 위에 것이 늦은 시기에 조업이 된 것이니까 그것을 잘 형식 분류해서 관찰을 하면은 이 가마의 조업 연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성이 됐다. 대체로 여기는 대체로 4세기 후반에서 이제 5세기를 중심으로 가마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토기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김해 여초리저기가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사천 늑도여죠, 가만 성산폐점 뭐 이런 데서 여러 이제 제철 유적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 제철 유적에서 제일 중요한 철광석을 녹이는 제련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송풍관이라든지 거기에서 생산된 철 찌꺼기들, 벽체편 이런 걸로 봐가지고 제련에서부터 일관되게 단조, 주조 이런 여러 공정들이 다 이루어져서 소위 이제 가야 하면은 철로 특화되어 있지만 이제 철이 생산되고 우선 철기 문화를 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토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고분. 가야고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지금 앞에서 봤던 관방유적, 그 다음에 취락과 주거, 그 다음에 생산유적, 뭐, 제철유적,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대체로 야외고과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또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검토하는 측면에서 좀 스크린 해보는 그런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기로 이제 하죠. 자,
어차피 다음에 이제 가야 고분과 가야 토기, 가야 철기, 장신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다음에 1시간 충분히 3시간 동안 좀 해야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